안녕하세요. 아버지 덕에 제 삶을 되찾은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것도 싫고, 싸우는 것도 싫고,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성격에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냥 조용히 내 할 일 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신념으로 살아온 게 벌써 50이 넘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게 신기하긴 해요. 사실 여기에 사연 보낸 사람들 보면서 용감하다고만 생각했지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밤에 혼자 앉아서 지난 일을 생각하다가 가슴이 너무 꽉 막히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털어놔야 할 것 같은데 말로 하기에는 너무 긴 이야기라서요. 아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손이 좀 떨리실 거예요. 처음엔 분하거나 답답해서요. 근데 지금은 다 괜찮아요. 오히려 이 일을 털어놓고 나면 더 후련해질 것 같아서 용기를 냈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자란 곳은 경상북도의 작은 도시였어요. 아버지는 건축자재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크게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쪼들리게 살지도 않는 딱 중간 어디쯤 되는 형편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부끄러울 때도 있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더라고요. 왜냐면 아버지는 혼자셨거든요. 제가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라 엄마에 대한 기억이 유독 흐릿해요. 아마 너무 어릴 때 보내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후로도 재혼을 안 하셨어요. 저하고 남동생, 두 남매를 혼자 키우셨는데 가게 일 하면서도 밥은 손수 해주셨어요. 솜씨가 특별히 좋은 건 아니었는데 늘 상에 반찬이 3가지는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물었죠. 아빠, 그때 밥 차리는 건 어떻게 했어요? 네 엄마가 보던 책에 하나 있더라고. 그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작 책 한 권으로 몇 년을 버티셨다는 게 그게 너무 짠해서요. 학창 시절에 제일 힘들었던 건 운동회였어요. 다들 엄마 손을 잡고 오는데 저는 아버지가 오셨거든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었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엄마가 없는 집에서 자란다는 게 어떤 건지 그날 처음으로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가게에 계시고 동생은 어렸고 저는 그냥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 커서도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강한 건지 무딘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대학은 제가 먼저 안 가겠다고 했어요. 남동생을 더 공부시키고 싶었거든요. 아버지한테도 미안했고요. 대신 아버지 가게 일을 도왔어요. 거래처에 전화 돌리고 장부 정리하고 배송 확인하고 처음엔 그냥 돕는다는 생각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제가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갈 정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빠가 너한테 빚진 것 같아. 나중에 꼭 갚으마. 저는 그냥 웃어넘겼어요. 가족끼리 무슨 빚이냐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진짜 지키신 분이었어요. 그걸 안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참이 지난 후였지만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지인 소개 자리였어요. 제가 25이었는데 키가 크고 말수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눈이 좀 작아서 웃을 때 거의 감기는 타입이었는데 그게 어딘가 순수해 보이기도 했고요. 남편과 사귀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살갑게 굴지는 않았지만 그게 성격이라는 걸 잘 알았으니까요. 약속 잘 지키고 거짓말 안 하고 술도 안 하는 사람이라 아버지한테도 소개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댁이 어떤 집인지를 그때 처음 알게 됐거든요. 상견례 날 시어머니가 먼저 자리를 잡고 계셨는데 그 옆에 시누이가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인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뭔가를 따지러 온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시누이가 절 보는 눈빛이 좀 묘했어요. 위아래로 훑는 것까지는 아닌데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은 눈이요. 나중에야 그게 뭔지 알게 됐지만 그날은 그냥 원래 이런 분위기인가 보다 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신우이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오빠가 좀 과묵한 편인데 불편하지는 않아요? 여자들이 답답하다고들 하던데. 자기 오빠 험담을 약혼녀 앞에서, 그것도 상견례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텐 그게 험담처럼 들리지 않고 점검처럼 들렸어요. 당신이 우리 오빠한테 어울리는 사람인지 보겠다는 거지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넘겼어요. 신우이가 그 대답을 듣더니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뭔가 통과시켜주는 것 같은 웃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상견례 내내 신우이가 말할 때마다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직접 뭔가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딸이 꺼낸 말에 그렇지 그렇지 하는 식이었어요. 저는 그때 시어머니가 그냥 조용한 분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그건 조용한 게 아니라 신우이한테 의존하는 거였지만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거의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밥을 먹다 한 번씩 저를 슬쩍 바라보셨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결혼은 그 사람이랑 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집안이랑도 맞아야 하는 거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안이 어떻든 잘할 수 있다고 믿었던 25이었으니까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시댁이 어떤 집인지를 좀 더 직접적으로 느꼈어요. 그때가 혼수 이야기가 나왔을 때인데 시댁에서는 처음부터 우리 집에 들어와 살 거니까 방 하나 더 내준다라는 식이었어요. 살림 차려준다는 말도 없고 집이 있으니 됐다는 태도였죠.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어차피 제가 가진 것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 혼수 이야기가 마무리되던 무렵에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따로 만나셨대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어른들끼리 정리할 일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알면 괜히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러셨는지는 몰라요. 시어머니 쪽에서도 저한테 아무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그 돈 이야기는 어른들 사이에서 조용히 오가고 저는 그걸 모르고 결혼을 한 거예요. 얼마를 보내셨는지도 몰랐고 왜 보내셨는지도 몰랐어요. 25살짜리 딸한테 이제 결혼식만 하면 된다. 그게 전부였어요. 당시에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도 생각 안 했어요. 어른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돈이 1억 5천만 원이었다는 걸 안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였어요. 당시로는 정말 큰 돈이었죠. 아버지 가게를 통째로 팔면 나올까 말까 한 돈이니까요.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그 무게가 얼마나 됐는지를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그 돈에 대해 제 앞에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저한테 고맙다는 말도 받았다는 말도 없었죠. 혹시 모르는 척 한 건지 아니면 말을 아끼신 건지는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한 가지를 해두셨어요. 결혼식 전날 밤에 방문을 살짝 두드리더니 그냥 들어와 앉아 계셨어요. 저는 이것저것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문 옆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뭔가를 제 손에 쥐어주셨는데 낡은 봉투였어요. 이게 뭐예요? 나중에 봐라. 지금 말고 나중에. 저는 봉투를 서랍 한쪽에 넣어뒀어요.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봉투의 존재를 거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설마 그 안에 뭐가 들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아버지가 그 큰 돈을 보내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분이니까 분명 그 봉투에도 별것 없을 거라고 지레짐작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날 밤 딱 하나를 더 말씀하셨어요. 다 해놨으니까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는 걱정 없어. 저는 그냥 웃으면서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고 했어요. 그날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안 건 20년이 훌쩍 지나서였어요. 다행히 결혼식 날은 맑았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식장을 걷는데 아버지 손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감동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걱정이었을 것 같아요. 내 딸을 저 집에 보내도 되는 건지. 아버지는 그날도 확신이 없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봉투를 쥐어주신 거겠죠? 말로는 못하시는 분이셨으니까. 종이에 적어서 남겨두신 거예요. 신혼집은 시댁 아파트였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었는데 우리 부부랑 시어머니가 같이 사는 구조였어요. 시누이는 결혼해서 따로 살았지만 집에 오는 빈도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됐어요. 우리 집이라기보다는 시누이 집에 새들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주방의 수납장을 바꾸고 싶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래된 되다 문짝이 삐걱거려서 저렴한 거라도 하나 바꾸면 어떻겠냐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영이한테 물어봐야지. 전 그 말을 듣고 멈칫했어요. 수납장 하나 바꾸는데 시누이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시누이한테 연락했어요. 며칠 뒤에 시누이가 와서 수납장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보더니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여기는 원래 이렇게 써서 바꾸면 더 불편해요. 이대로 써요, 언니. 자기가 이 집에서 살지도 않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집에서 매일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사람은 전데 가끔 들르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커튼을 새로 달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랬어요. 낡은 것도 그렇고 색이 너무 칙칙해서 조금 밝은 걸로 하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시누이가 집에 왔다가 그걸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 분위기에는 이 색이 안 어울리는데 너무 뜨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집이라는 말이 그날 처음으로 귀에 걸렸어요. 이 집은 시어머니 명의고 저는 여기서 살림하고 있는데 시누이 입에서 나오는 우리 집은 저를 포함하지 않는 말이었어요. 선을 정확히 긋고 있었어요. 여기는 네 집이 아니라는 선이요. 뒤에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시누이한테 맞춰야 하냐고요. 남편은 제 말을 듣다가 별일 아니라는 듯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좀 그랬었어. 선영이가 그래도 웬만한 건 다 잘해. 당신이 좋게 봐줘. 그 말이 참 묘했어요. 원래 그랬다는 건 이 집의 규칙이고 질서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로 들려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질서가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시누이가 정해놓은 건 물건 위치만이 아니었어요. 명절 음식은 어떤 순서로 차려야 하는지, 제사상 차릴 땐 어떤 그릇을 써야 하는지, 손님이 왔을 때 뭘 내야 하는지, 하다못해 냉장고 안에 뭘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까지요. 그게 다 시누이가 정한 방식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그냥 따르셨고 저도 따르는 게 맞다고 여기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명절 전날 전 부치는 순서를 여쭤봤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냥 선영이가 하자는 대로 해. 그 한마디로 충분했어요. 이 집의 기준은 신우였고 모두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당연함 속에 끼어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감각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내 집인데 뭘 바꾸기 전에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한 밥인데 시누이가 와야 상이 완성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시누이가 없는 날 시어머니랑 둘이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불쑥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영이 오면 이 반찬 해줘야겠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조용히 내려놨어요. 분하기보다는 허탈했어요. 매일 이 밥상을 내가 다 차리는데 이 밥상의 주인은 가끔 오는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시누이가 가장 위세를 부렸던 건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였어요. 그때 시누이 남편이 하던 일이 잘 안 풀렸을 때인데 시누이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잠깐만 있겠다고 했는데 그 잠깐이 거의 반년이 됐어요.
그 반년 동안 저는 사실상 두 가구를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시누이 식구들 것까지 다 챙겼어요. 힘들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남편이 또 같은 얘기를 꺼낼 게 뻔했으니까요. 그냥 꾹 참고 지냈는데 하루는 저녁 먹는 자리에서 시누이가 밥 먹다가 슬쩍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니는 이 집 일하는 사람처럼 사네? 숟가락 들던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그 말이 위로인지 조롱인지를 판단하려고 잠깐 시누이 얼굴을 봤는데 시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반찬을 집고 있었어요. 중요한 말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요. 저는 애써 웃었어요. 웃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이 집에서 제 자리가 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내? 며느리? 그냥 가사도우미? 뭐라고 불러야 할지를 모르겠는 자리에 제가 서 있었어요. 일하는 사람처럼 산다는 시누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서 분했던 게 아니라 그 말을 시누이 입에서 들었다는 게 분했어요. 제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너무 잘 알면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다는 게요. 저는 그날 이후로 시누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영악한 사람이라고요. 나쁜 사람은 티가 나요. 근데 시누이는 티가 나지 않았어요. 늘 논리와 명분이 있었고 나중에 따지면 꼭 억울한 사람은 시누이가 되는 구조였죠. 그 구조를 시누이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저는 그 구조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 영악함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는 한참이 지난 후에 알게 됐어요. 그래도 저는 버텼어요.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보다 제가 왜 버텼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순서인 것 같아서요. 사실 저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오랫동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만은 아니었어요. 이유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6살에 엄마를 잃고 나서 아버지가 정말 잘 키워주셨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어요. 그게 엄마의 자리였어요. 아버지가 뭘 어떻게 해주셔야 할지 몰라 헤매는 걸 보면 미안해서 더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요. 저는 그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절대 그런 느낌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로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고부터 남편에게 기대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곁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온 식구가 같이 밥 먹는 집에서 자라는 것. 그게 제가 이 집에서 버티는 이유였어요. 한 번씩 우리 애들이 이런 걸 묻기도 했어요. 엄마, 근데 왜 고모 말까지 다 들어야 돼? 고모도 어른이니까 말 잘 들어야지. 아이들이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포장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 좀 이상했다고 생각하는 건 괜찮아도 불안한 집에서 크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제가 택할 수 있는 엄마로서의 최선이었어요. 시누이한테 구박받고 이불 속에서 울 때도 남편이 또 제 편을 안 들어줘서 허탈한 밤에도 아침이 되면 아이들 아침 챙기고 학교 보내면서 잘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게 제가 하루를 버티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편찮으셨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건강이 서서히 안 좋아지셨는데 저는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어요. 종일 시댁에 매여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드리면 아버지는 항상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에 달려갔는데 아버지가 절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서란 맨 아래 봉투 잘 챙겨라. 잊지 말고.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결혼 전날 밤 쥐어주셨던 그 봉투가 떠올랐어요. 그 봉투를 어디 뒀는지 기억도 잘 안 났어요. 이사를 몇 번 했고 짐을 정리하면서
아마 친정에 놔두고 온 것들 사이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정신없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서랍 맨 아래 오래된 서리함을 꺼냈어요. 그 안에 봉투가 있었어요. 노랗게 변색된 봉투였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글씨로요. 손이 떨렸어요. 근데 그날은 차마 그 봉투를 열지 못했어요. 너무 울어서 눈이 부어 있었거든요. 그냥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더 힘들었던 건 남편의 외도였어요. 처음 남편을 의심하게 됐던 건 남편이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향수 냄새였어요. 남편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닌 냄새요.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한두 번이면 모를까. 그 냄새가 몇 달째 이어지니까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테 직접 물으면 될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입이 안 떨어졌어요. 확인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뭔가가 생길 것 같아서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같이 살고 있다 보니 혹시나 큰 소리가 나갈까 싶어서요. 그러다 보니 저 혼자 속으로만 무거워지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먼저 찾아왔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앉더니 목소리를 낮추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나 할 말이 있어서. 오빠 요즘 이상한 거 언니도 느끼지? 저는 말없이 있었어요. 시누이가 계속했어요. 언니도 이미 아는구나? 오빠 아무래도 바람난 것 같긴 해. 우리 오빠 진짜 사람 아니네.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어요. 오빠를 설득해보겠다고.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있으라고요. 조용히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솔직히요. 28년 시댁살이 동안 시누이가 제 편을 드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시누이가 제 편인 것 같았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지만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시누이가 집에 더 자주 왔어요. 저녁을 같이 먹기도 하고 밤늦게 전화해서 언니 잘 자고 있어? 힘들면 말해 하기도 했어요. 이 집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누이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오빠한테 기대지 마. 사람 잘 안 바뀌더라고. 하다가 또 어느 날에는 언니, 이럴 바엔 이혼이 낫지 않겠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공감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이 점점 잦아졌어요. 만날 때마다 한 번씩은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언니, 이 나이에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 더 후회한다니까? 지금 정리하는 게 나아. 그러다 뒤에는 이런 말도 했어요. 이 상황에서 그냥 사는 건 여자가 자존심도 없는 거 아니야? 나 솔직히 언니가 답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분명히 제 편이라고 했던 사람이 어느새 저를 몰아붙이고 있었거든요. 위로와 재촉 사이 어딘가에서 시누이는 점점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 빠르기가 왜인지 묘하게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누가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려는 것 같은 느낌이요. 그게 뭔지는 그때는 설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남편이 외도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게 됐어요. 우연히 본 게 아니라 남편이 핸드폰을 침대에 두고 잠든 사이 진동이 울렸는데 화면이 켜지면서 뜬 거예요. 딱 한 줄이었어요. 보고 싶다. 또 언제 봐? 근데 그 한 줄로 충분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누이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시누이가 딱히 놀라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시누이는 오래전부터 이미 외도 상대를 알고 있었어요. 상대가 시누이의 지인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분했어요. 외도보다도요. 시누이는 남편을 설득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옆에서 확인하면서 타이밍을 보고 있던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을 기다리면서요. 이혼해라, 지금이다 하면서 재촉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신우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남편이 원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도 한계가 왔고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애들도 이제 웬만큼은 다 컸으니까요.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자리가 이제는 제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에 처음으로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꺼낸 건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싸우거나 따지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더 미루면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아서 꺼낸 거예요. 나 당신 누구 만나는지 알아. 그 여자가 아가씨 지인이란 것도. 남편이 놀라서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다 알면서 아가씨 내 옆에 붙어서 위로하는 척했어. 당신 그것도 다 알고 있었지?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만한 기력도 없었어요. 분하지 않았냐고요? 속이 터질 정도로 분했죠. 근데 그 분함이 누구를 향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남편한테 화를 내야 할지, 신우이한테 화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그걸 다 몰랐던 제 자신한테 화를 내야 하는지요. 저는 밥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혼하자. 더 길게 끌고 싶지도 않아. 당신도 편하게 만나. 남편이 저를 보더니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나오는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밥상이었어요. 이혼 합의는 생각보다 빨리 됐어요. 위자료랑 재산 정리, 아이들 얘기까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몇 달 안에 큰 틀은 다 정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제 짐을 다 빼야 했어요. 2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에요. 거기 두고 온 게 많았어요. 가구도 있고 우리 애들 어릴 때 물건도 있고 제 옷이며 책이며 생활용품들이요. 그래서 따로 날짜를 정해서 트럭도 불러놓고 친한 친구도 불렀어요. 근데 그날 아침 아파트 앞에 섰을 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을 다시 눌러봤어요. 역시 안 됐어요. 어느새 번호가 바뀐 거예요. 얼마 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문을 여셨어요. 그것도 아주 살짝만요.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남인데 여길 왜 들어오려고?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다시 들었는데 맞게 들은 거였어요. 20년 넘게 며느리로 살았던 저한테 남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어머니 표정이었어요. 저를 밀어내는 표정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뭔가 시킨 말을 하는 사람 같달까요? 그 눈이 어딘가를 피하면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화도 안 났어요. 그냥 그 눈빛을 한참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누군가한테 들은 말을 저한테 전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지금 문 앞까지 왔는데 비밀번호를 바꿔놨네? 귀로는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들으면서 눈은 어머니를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저 제 짐 빼러 온 거예요. 합의서에도 오늘 날짜로 적혀 있고요.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문을 더 닫으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당황하신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저 안 들어가도 돼요. 어차피 제가 할 일은 저 안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머니는 몰랐을 거예요. 저도 그때는 반만 알고 있었어요. 결국 그날 짐은 반만 뺐어요. 신우이가 오후에 나타나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뭐 같이 산 거니 못 가져간다. 저건 어머니 거니까 안 된다 하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제가 방에 들어가면 방 앞에 서 있고 제가 옷장을 열면 옆에서 들여다보고
뭘 꺼내면 꼭 한마디씩 했어요. 그거 언니가 갖고 온 거 맞아요? 우리 엄마 거 아니에요? 제가 뭔가를 손에 들 때마다 신우이가 먼저 이름표를 붙이는 것 같았어요. 이건 우리 것, 저건 우리 것. 그러니까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참았어요. 고작 물건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은 무슨 말을 해도 비켜서지 않을 것 같았어요. 법적으로 따져도 그 자리에서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반 정도만 챙기고 그냥 나왔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신우이가 그렇게까지 막으려 했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짐을 못 빼게 하는 것도, 기사 아저씨 앞에서 당당히 다음에 오라고 했던 것도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생각하니까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다는 느낌이 점점 커졌어요. 신우이는 원래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득이 없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 하나 내쫓겠다고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쓴다는 게 뭔가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친구가 조수석에서 저를 슬쩍 봤어요. 너 지금 무슨 생각해? 왜 그렇게 급한 건지 모르겠어. 이상하지 않아? 친구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나 그 아파트 단지 이름 들었을 때 뭔가 생각났어. 거기 재개발 얘기 나오지 않았나? 집에 돌아와서 친구랑 같이 찾아봤어요. 동네 온라인 모임이며 부동산 관련 게시판까지요. 이것저것 다 뒤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구역이 재개발지구로 확정됐다는 내용을 찾았어요. 확정 고시가 된 게 5개월 전이었어요. 저는 그 게시물을 한참 바라봤어요. 5개월이면 신우이가 이혼을 재촉하기 시작한 딱 그 무렵이에요. 처음에는 위로하는 척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혼이 최선이라는 식의 말을 했던 그 시점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뒤에 친구가 먼저 말했어요.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찾아봐. 예상 보상금 규모를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직접적으로 금액까지 나와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 단지 평수며 위치며 비슷한 사례들을 비교해가면서 어림잡아 봤는데 낮게 잡아도 10억대 중반은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숫자를 보고도 실감이 잘 안 났거든요. 며칠 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처음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손이 차가워졌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할 그 아파트가 어느새 신우이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제가 이혼 합의를 시작하기 2달 전이었어요. 신우이는 그때부터 움직이고 있던 거예요. 재개발 보상금이 확정되기 전에,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그 집을 자기 이름으로 옮겨놓은 거죠. 남편 목도 없애고 제 목도 없애고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화가 나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이상할 만큼 차분했어요. 마치 오래 헷갈리던 퍼즐 조각이 딱 들어맞는 기분이었죠. 신우이한테 저는 새언니가 아니라 보상금을 독식하기 전에 치워야 할 변수였던 거예요. 친구가 눈치를 보다 조용히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모르겠어. 근데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신우이가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을지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셨을까요? 그 도장이 어디에 찍히는지, 그 서류는 무슨 의미인지를요. 문득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저한테 이제 남인데 왜 들어오냐고 했던 그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 눈빛이 무서워하는 눈빛이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는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자기 딸이 해준다는데 무슨 서류인지 꼼꼼히 따지지 않았을 거고요. 언제나 그랬듯 딸이 하자는 대로 했을 테니까요. 그게 더 마음이 쓰였어요. 며칠을 혼자 생각했어요.
변호사를 먼저 찾아가는 게 맞는 순서겠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류를 들고 가서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얼굴 보고 직접 말하고 싶었어요. 신우이한테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요. 약속을 잡지는 않고 그냥 찾아갔어요. 이른 아침부터 아파트 앞에 섰어요. 비밀번호가 바뀐 때라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문을 여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놀란 표정이 됐어요. 갑자기 왜... 어머니, 아가씨 있어요? 잠깐만 같이 얘기 나눠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머뭇거리셨어요.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기다렸어요. 시어머니가 결국 문을 좀 더 여셨어요. 거실에 들어가니 시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놀란 건지 당황한 건지 표정이 딱 그 경계 어딘가에 있었어요. 언니 왜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 목소리가 참 태연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신우의 시선이 그 봉투로 갔다가 다시 제 얼굴로 왔어요. 저는 먼저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가씨가 어머니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 못 들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건 선영이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는데. 어머니 모시겠다고는 했나요? 시어머니가 대답을 못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본 게 있는데 아가씨가 보상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그 무렵에 주변 요양원 시설을 알아봤더라고요. 어머니 연세면 입소 가능한 곳을 여러 군데 알아봤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사실 그건 시누이 쪽 지인한테서 나온 말이었어요. 이혼 합의 무렵에 어머니 요양원을 알아보고 다닌다고요. 그 말이 돌고 돌아 제 귀까지 들어온 거죠. 그때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듣고 와서 찌꺼리는 거예요? 저는 시누이를 바라봤어요. 차분한 눈빛으로요. 아가씨 왜 흥분해요? 저 화내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걸 말하러 온 거예요. 시누이가 잠깐 말을 잃었어요. 그 틈에 저는 봉투를 열어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이 아파트 2달 전에 아가씨 이름으로 넘어갔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 종이를 내려다보셨어요. 뭔가를 읽으시려는데 잘 안 읽히시는지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시누이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려 말했어요. 엄마가 원해서 한 거예요. 제가 모실 거니까 명의 이전한 거고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아, 원하셔서요. 저는 한 번 더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아가씨한테 이 집 줄 생각이셨어요? 재개발되면 나올 보상금도요? 시어머니가 말씀을 못 하셨어요. 입술이 조금 떨렸어요. 나는 선영이가 알아서 해준다고 해서 그냥 토장 찍으라는데 찍은 건데. 그 말끝이 흐려지는데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시누이가 다시 말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 전에 먼저 말했어요. 아가씨, 이 집 지금 가격이 된 건 28년 전에 우리 아버지 돈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1억 5천을 보탰어요. 아니, 보탠 게 아니라 매매가 대부분이었겠죠. 그 돈이 씨앗이 된 집이에요. 그거 알고는 있어요? 시누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주 미세하게요. 시누이가 코웃음 치듯 말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결혼할 때 준 돈이잖아요. 이미 다 끝난 이야기예요. 저는 봉투에서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오래된 종이였어요. 누렇게 변색돼서 아버지 필체가 담긴 차용증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그걸 내려놓는 순간 시누이 눈이 그 종이에 고정됐어요. 시누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까보다 목소리 톤이 낮아져 있었어요. 이게 뭔데요? 차용증이요.
우리 아버지가 이 집에 돈 빌려주시면서 받아두신 거예요. 신우이가 잠깐 입술을 달싹였어요. 그러다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말했어요. 설령 그게 맞다고 해도 언니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뭘 주장하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말이 참 신우이다웠어요. 몰리면 논리로 빠지는 사람이거든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바로 따질 거리를 찾는 사람이요. 근데 저는 그 논리에 말려들 생각이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는 그 유산을 받은 딸이에요. 신우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소멸시효가 지났을 텐데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여기 왔을까 봐요. 변호사한테 이미 확인했어요. 그 한마디에 신우이가 잠깐 굳었어요. 저도 그 다음을 말하기 전에 잠깐 숨을 골랐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준비해온 말이었어요. 며칠 동안 혼자 생각하고 정리하고 되뇌었던 것들이요. 처음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나 내보내고 재개발 보상금 챙기려 했다고요. 그런데 파고들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가씨 진짜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가 가더니 남편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기서부턴 이 사람도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당신도 들어. 신우이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신우이를 바라보셨어요.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남편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타고 흘러나왔어요. 저는 다시 말을 이었어요. 이 사람 외도 상대 있잖아요. 그 사람 아가씨 지인이라는 거 나 알아요. 몇 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도요. 근데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자기 오빠 외도를 알게 된 거니까 고민하다 나한테 말해준 거겠지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아가씨가 나한테 왔을 때 그 타이밍이요. 재개발 확정고시가 난 게 그때였죠. 집 증여 이전을 준비하던 게 딱 그 무렵이고 그때부터 아가씨는 나한테 이혼을 권유하기 시작했어요. 스피커폰 너머에서 남편이 숨을 들이켰어요. 뭐야, 선영이 너도 거기 있어? 신우이가 핸드폰에 손을 뻗으려 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제 쪽으로 당겼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람도 들어야죠. 저는 계속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한 단어씩 또박또박요. 처음에는 내 편인 척 위로해주면서 마음 사고 나중에는 내가 빨리 결정을 못 내리니까 자존심도 없냐며 몰아붙이기까지 했잖아요. 그게 다 이 집 증여 이전이랑 맞물려 있어요.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바라보셨어요. 아무 말씀 없이요. 그 눈빛이 달랐어요. 딸을 걱정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제 말이 다 사실인지를 확인하려는 눈이었어요. 그런데 아가씨, 저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외도 상대가 하필 아가씨 지인이라는 게 그게 그냥 우연일까요? 신우이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가씨 지인이라는 건 아가씨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위치였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 여자를 만나게 된 자리 다 아가씨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이었어요. 신우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정도 반박도 없었어요. 딱 한 박자였는데 그 침묵이 전부였어요. 스피커폰 너머에서 남편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선영아, 너 그게 사실이야? 신우이가 처음으로 눈을 피했어요. 시선이 갈 곳을 잃고 계속 흔들렸어요. 오빠, 나는 그냥... 말해, 사실이냐고.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슬프지도 불쌍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제 다 나왔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선영아.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지난 세월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딸 말이라면 다 옳다고 고개를 끄덕여왔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신우이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는 건지 아니면 뭔가를 참는 건지 모르겠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다 엄마 잘 되라고 한 거야. 언니가 있으면 우리 집 재산이 다 흩어지잖아. 잘 되라고? 시어머니가 그 말을 천천히 되뇌셨어요. 그러다 눈물이 흘렀어요. 너, 나 요양원 보낼 생각이었잖아. 그 말을 하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항상 딸 편만 드셨던 분이에요. 딸 말이라면 다 맞다고 하셨던 분이고요. 그런 분이 처음으로 딸 앞에서 그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한 거예요. 신우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건 그냥 알아본 거지. 결정한 게 아니라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네 오빠 멀쩡한 가정까지 망가뜨린 거야? 그 질문이 거실에 떠 있었어요. 신우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번엔 침묵이 길었어요. 그 영리한 사람이, 그 계산 빠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침묵을 가만히 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놀라서 봤더니 시어머니가 무릎을 반쯤 굽히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응? 용서해다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한동안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 손을 내려놓고 신우이 쪽으로 천천히 돌아섰어요. 신우이가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내 집에서 나가세요. 신우이가 눈을 깜빡했어요. 제가 말하는 내 집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 차용증이 살아있는 한 이 집은 이미 제 권리가 얹혀있는 집이니까요. 당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찾을 거예요. 아버지 차용증 있는 한 법대로 끝까지 가서 싸울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다들 살 곳 준비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어요. 아가씨, 내가 그냥 나갔으면 다 당신 뜻대로 됐겠죠? 오빠도 어머니도 이 집도 전부 다. 근데 나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다 당신 멋대로 휘두를 수 있을 줄 알았죠. 절대 그렇게 안 되게 할 거예요. 내가 끝까지 갈 거거든요. 그 말과 동시에 저는 뒤돌아 나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복도가 조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어요. 처음으로 몸이 약간 떨렸어요. 근데 무서워서 떨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못했던 그 말들이 제 몸 어딘가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요. 그 아파트를 나서는 발걸음이 처음으로 가벼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뭔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머릿속은 조용했어요. 그 아파트 거실에서 있었던 일들이 천천히 되감기듯 지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무너지던 순간, 신우이가 말을 잃던 순간, 그리고 제가 차용증을 꺼내놓던 순간이요.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생각나서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 누렇게 변색된 봉투요. 시어머니 앞에서 꺼냈던 건 사본이었어요. 원본은 제가 따로 갖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쓰신 글씨 그대로, 접힌 자국 그대로요. 그걸 펼쳐서 읽었어요. 금 1억 5천만 원 정, 위 금액을 박재현으로부터 차용함. 아래에 시어머니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인감까지 찍혀 있었죠.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천천히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는 유독 말이 없는 분이셨어요. 표현도 잘 안 하고요. 근데 그게 무관심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책 한 권으로 밥을 배우셨던 분이에요. 아버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딸이 그 집에서 잘 살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 종이를 꺼내드는 순간 남편과 제 사이가 틀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시댁이랑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꺼내지 않으신 거예요. 딸이 그 집에서 사는 한 이 종이는 서랍 깊은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만약을 위해서요. 제가 언젠가 이게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 잘 쓰라고요. 결혼식 전날 밤에 봉투를 쥐어주면서 나중에 보라고 했던 것도 그거였을 거예요. 지금 당장 쓸 건 아니지만 언젠가 제가 이걸 필요로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요. 그 생각이 거기까지 닿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냥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말없이 봉투를 쥐어주시던 그 손, 결혼식 날 떨리던 두툼하고 큰 손을 다시 한번 잡고 싶었어요. 그 생각에 혼자 한참을 울었어요. 시댁살이 28년 동안은 생전 안 울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올라왔어요.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전화했을 때 괜찮다고 하면 그냥 믿어버린 것, 제대로 안아드리지 못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셨어도 표현은 안 하셨어도 그 종이 한 장을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심으로써 28년 내내 제 옆에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 집에서 울었던 밤에도, 시누이한테 무시당하던 날에도, 남편이 외면했던 날까지도 아버지는 이미 답을 준비해두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밖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차용증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잘 썼어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가 차용증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이게 진짜 잘해두신 거예요. 채무가 있는 부동산 이전이라서 갖고 가더라도 빚 있는 집을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탁 풀리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시어머니가 갚지 않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집을 시누이한테 증여한 것, 거기다 재개발 보상금을 독식하기 위해 고의로 이전한 정황이 있다면 소송을 걸었을 때 증여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시누이가 받아간 게 공짜가 아니라는 걸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까지 다 듣고 말했어요. 그냥 제 것만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법적인 절차는 생각보다 길었어요. 그래도 서두르지는 않았어요. 사실 서두를 이유도 없었어요. 이미 이혼 합의는 끝났고 제 일상은 따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작은 월세방 얻어 살면서 오랫동안 안 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오래전에 하다만 요리도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도서관을 드나들기도 했어요. 그런 일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러는 사이 변호사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누이 측에서 합의 의사를 보여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누이는 버텼대요. 차용증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등, 증여는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다고 해요. 그 영리함이 거기서도 발휘된 거겠죠. 근데 버티기가 어려웠던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재개발 보상금은 시간이 생명이에요. 소송이 걸려서 집에 가압류가 붙으면 그 보상금은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한 푼도 손에 쥘 수 없어요. 시누이 입장에선 소송을 오래 끌수록 손해였어요. 그 돈을 빨리 받아서 쓰려고 그렇게 서두른 건데 정작 소송 때문에 묶이면 계획 전체가 틀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합의 테이블에 나온 거예요. 합의 자리는 담담했어요.
저는 거기서 흥분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제 변호사 옆에 앉아서 서류를 봤어요. 신우이는 저를 잘 쳐다보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언니라고 부르면서 옆에 붙어서 전화 받아주던 그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서류 속에 한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보상금 중 상당 부분이 저한테 돌아오는 걸로 합의가 됐어요. 거기서 더 받아내려고 싸우지는 않았어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남은 걸 가지고 더 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오는 길에 신우이가 저를 불렀어요. 잠깐 발걸음을 멈췄는데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신우이가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나쁘게 생각하지 마. 저는 잠깐 가만히 있다가 그냥 걸었어요.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자기가 한 일이 나쁜 일이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알면서 한 건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신우이가 뭘 느꼈는지는 몰라요. 저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으니까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시어머니는 그 합의 과정에서 처음으로 제 편에서 증언을 해주셨어요. 아버지한테 돈을 빌린 것이 맞다면서 당시에 도장을 찍었다고요. 딸이 집을 넘기라고 해서 그냥 찍었을 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 진술이 큰 역할을 했어요. 합의가 다 끝나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나 할 말이 있어서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약하게 살았어. 저는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어머니 힘을 찾으세요. 자식이라고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의 전부였어요. 나쁜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너무 약해서 그 약함이 저한테 상처가 됐던 것 뿐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전화 너머에서 조용히 우셨어요. 저도 울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얼마 전 이사를 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혼자 살기 좋은 방 2개짜리 아파트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등기부 등본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무엇보다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의 위치를 다 제가 정할 수 있다는 것도요. 수납장을 바꾸고 싶으면 제가 결정하면 되고, 커튼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제가 바꾸면 되는 그런 집이요. 이사 당일에 친구가 와서 박수를 나르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완전 네 집이네? 저는 웃었어요. 당연한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짐을 다 들여놓고 가구를 배치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친구가 돌아갔어요. 집에 혼자 남았어요. 거실에 서서 둘러봤어요.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근데 이 조용함이 더 눈치 볼 필요 없는 조용함이라는 게 실감이 되니까 괜히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현관으로 걸어가서 도어락 앞에 섰어요. 기본으로 설정된 번호가 있었는데 고민 끝에 제가 원하는 번호로 바꿨어요. 버튼을 누르면서 생각했어요. 어떤 숫자로 할까? 아버지 기일로 하는 게 좋을까? 생일이 나을까?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숫자로 눌렀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제가 좋아서요. 별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동안 제가 살았던 집 비밀번호는 처음에 시어머니가 정했고 나중에는 신우이가 바꿨어요. 저는 그냥 그 번호를 입력하는 사람이었지 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번호는 제가 정했어요. 누가 들어오고 누가 못 들어오는지를 처음으로 제가 결정하는 집이 생긴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사연을 들은 분들 중에 저처럼 미련하게 애들 생각한다는 이유로 참아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가정을 지키는 게 먼저라고, 내가 더 참고 맞춰주면 된다고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든 남겨두세요. 나중에 중요해질 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기록하고 만들어 두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요. 그 종이 한 장이 20년이 지나서도 저를 지켜준 거예요. 사실 아버지는 저한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남겨주셨어요. 그게 제가 아버지한테 받은 제일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 제가 정한 번호로 문이 열리는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사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